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의 어느 살기 좋은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톡톡 사연의 영상들을 재생시켜 놓는 취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낸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가 된다면 정말 신기하고 좋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라디오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던 소녀였죠. 시시콜콜한 사연들, 유행 가요들,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걸 무척 좋아했었으며 대체로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노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여운 편지지에 글자를 꾹꾹 눌러 담아 써내려가고 재미있는 만화책 신간을 찾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평화롭고도 평범한 유년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형편이 넉넉하거나 풍족한 적은 없었으나 지금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덜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만족할 줄 알았고 불평할 일은 적은 것이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건설 현장을 도시느라 그때 지방에 가 계셨는데요. 숙소에서 잠이 드셨던 아버지는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대로 숨을 거두셨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냈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직후에 시작된 학교 생활이었고 저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으니 자연스레 엄마와 좀 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엄마는 당시에 일을 새롭게 다니고 계셨고요. 그랬다가 제가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생각이 성숙해졌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를 살피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사이에 많이 변해 계셨더라고요. 나는 본래 인생에서 운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두고두고 비관하셨던 엄마는 어느새 자포자기의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인생을 열심히 꾸려볼 마음으로 제 딴에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비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철저히 계산기 두드려 본 끝에 심사숙고해서 들어간 대학교였고요. 비록 객관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대학교는 아니었으나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간판이었고 저는 스스로 여기까지 해냈다는 자부심 또한 있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예술 작품을 보고 함께 보여서 간평을 하는 동아리 활동도 꾸준하게 하였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얼마 못 살 거야. 많이 살고 싶지도 않아.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적한 엄마 앞에서는 저의 활기찬 청춘도 사그라들어 다 꺼져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한구석에 항상 엄마라는 묵직한 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그 돌의 무게가 느껴져서 한 번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한 번씩 하고는 했던 휴학, 저는 그럴 엄두도 못 내봤네요. 차라리 학교라는 것에 묶여 있어야 제가 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4년 내내 바쁘게 지냈고 졸업 직전에 취업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시나요? 예상이 혹시 가세요? 축하한다, 미안하다, 이런 인사였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었답니다. 너는 좋겠다, 너라서. 나도 너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나를 낳았어야 했는데 왜 내가 너를 낳았을까? 네 인생이 부럽다. 내가 너였으면 나도 이렇게 그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엄마의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제 가슴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첫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긴장이 역력했던 하루였고 퇴근길은 고단했으나
엄마와 자그맣게 자축이라도 하고 싶어서 동네 빵집에서 케이크 작은 걸 사서 귀가를 했었어요. 당시에 어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혼자 케이크를 사다가 자기 자신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제 일상에서도 작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모처럼 케이크를 사봤는데 그 앞에서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죠.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고작 그게 다예요? 휴학 한 번은 안 하고 용돈 달라는 소리 한 번은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잡은 자식이 엄마는 대견하고 뿌듯하지도 않으세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 참고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참기가 힘드네요. 엄마가 대체 뭐 때문에 왜 계속 힘드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 확실한 건 제가 힘든 이유는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저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부럽다는 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자식 하나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살기 힘드네. 제가 부러우시다고요? 그럼 엄마도 노력을 하세요. 말이면 다인 줄 아냐? 내 인생이 박복하고 운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배척하는데 나보고 그만 살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리는데 나는 이런 것 하고만 싸우기에도 바쁜 사람이야. 나보고 무슨 노력을 안 하라는 거야?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도 엄마를 배척하거나 저주를 내린 적 없고요. 엄마의 인생이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그건 엄마가 행운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행운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잖아요. 그래놓고 맨날 이러니 저러니 나약한 핑계만 대시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지긋지긋해요. 너 정말 잘났다. 너 마음대로 잘 살아봐. 엄마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들어서 그대로 싱크대 안에 처박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방문을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방 안으로 틀어 박혀셨죠. 케이크를 치우면서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술 드시지 말고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지방에 일하러 내려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시간을 돌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던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의 불행을 부정해봤자 불행은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엄마가 걱정돼서 또 엄마가 반대를 하셔서 독립은 꿈도 못 꿔본 저였지만 자연스럽게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돌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볼품없이 처박혀서 버려졌던 케이크처럼 제 인생이 시궁창으로 처박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독립을 준비했었어요. 당연하게도 따로 나가서 사는 것에는 돈이 들었죠. 그럼에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직장 근처에 월세방을 구한 뒤 짐을 싸서 나가던 날 저는 엄마의 주먹에 얼굴을 잘못 맞아서 코피가 흘렀었죠. 머리도 잡아 뜯겼고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어? 나는 운이 없다고 했지? 내 인생은 늘 운이 나빴고 그래서 한 번도 어디 가서 대접 같은 걸 받아본 역사가 없었어. 자식한테도 이렇듯 개무시를 당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오죽하겠냐고. 안 그래? 이 망할려나. 두 눈이 돌아서 저를 때리시고 비난을 넘어서 온갖 악의를 날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이런 날의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저는 줄줄 흐르는 코피를 대충 소매로 틀어막고서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그래도 남기고서 발길을 돌렸어요. 이틀을 꼬박 알아 누웠었죠. 자취하는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붙여드렸습니다. 엄마는 죽어야겠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죽기는 죽어야겠는데 그러는 김에 너를 먼저 죽이고 나서 죽을까도 싶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고, 제 가족이라고 차마 신고를 못했었네요. 겉으로는 제가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티를 안 내고 살았고요. 약한 점을 내어 보이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사다난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지혜였네요. 그래서 씩씩하고 꿋꿋하게 일부러 더 그렇게 살았어요. 가끔 가슴속에 무겁게 자리한 돌의 무게가 느껴질 때면 아무 걱정이 없었던 유년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친구들에게 손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며 조금은 덜 슬퍼하는 어른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아픈 부분을 다하는 남자와 만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밝은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게 의미 없어지는 것은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가슴속에 지고 있는 무거운 돌을 모르는 남자와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만남을 못 해봤었죠. 남편을 만났던 것은 어쩌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차 자리를 가졌었는데 거래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했었어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이런 식으로 우연히 마주친 게 신기하면서 말이죠. 그 소란에 제가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봤었고 거래처 사람의 옛날 친구와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어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는 속설이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인연이 닿을 수 있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곱씹어 볼수록 신기하기도 하네요.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었고요. 대학교를 입학하던 20살 성인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계속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사이가 나쁘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지는 바람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감정을 수습하는 것에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장가를 갔을 때 본인만 아직 옆구리가 시린 채로 혼자였죠. 남편의 남동생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하고 만난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시동생 부부가 결혼을 했던지라 너무 연애 초반에 집안 행사에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결혼식에는 안 갔었습니다. 시동생하고 동서는 서로 알고 지낸 지만 10년이었고 연애는 2년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경우였죠. 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스스로가 외동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는 남편과 저는 어딘가 통하는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무척 힘들 일을 겪었을 때 묵묵히 저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던 건데요. 어느 날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셨어요. 그런데 집이 빌라 3층이었기 때문에 팔다리에 깁스만 하시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뛰어내리시던 당시에는 술을 드신 상태였고요. 확실하게 죽지도 못하고 나는 운이 참 더럽게 없어.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깨어나신 엄마가 병원에서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셨을 때 저는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딱 멎는 걸 느꼈었죠. 가슴이 싸하게 식고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가 미친 걸까? 하나뿐인 우리 엄마인데 이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못해서 차라리 내가 엄마하고 둘이 같이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 편안해질 텐데.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그런 쪽으로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나 믿고 의지해. 알았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저를 남편이 붙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남편이 많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어째서 그 이전까지는 엄마를 치료받게 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인지 제 스스로가 바보 같더라고요. 마음의 병도 병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었나 봐요. 엄마가 치료받으셔야 하는 상태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방약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믿어지지 않았고 그런 약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참담해졌죠. 무지 또한 죄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그런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과 저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수더분한 분들이셨고요. 결혼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알아서 학교 잘 다니고 사회생활 잘해온 장남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들 그게 신경 쓰실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말수가 좀 적은 분이셨어요.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정치인들 욕을 할 때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그 외에는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햇볕에 오래도록 노출이 된 붉은 기운을 담은 채로 검게 탄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대 가볍거나 경박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죠.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 입을 여셨다 하면 쉽게 그 입을 다물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네가 그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해서 다 부모가 부모 같은 건 아니야. 부모라고 해봤자 남보다 못한 인간들. 정말 많아. 나도 부모 복이 없어서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거든.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해도 좋으니까 제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게 어렸을 적의 내 소원이었어. 오죽하면 내가 그랬을까? 자랑스레 내세울 조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를 향해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고부관계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애를 먹는 것이 며느리들의 숙명이라고 하니까요. 선뜻 저를 받아주시고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도 편하게 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 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끝도 없이 1절, 2절, 3절 도돌이표가 돌고 돌고 또 돌 때까지 듣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이야 복날의 개보다도 더 사정없이 두들려 맞으면서 속으로 이를 갈았지. 두고 보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나는 법인데 내가 반드시 더 길고 말 테니까 나중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를 빠드득 갈았었는데 아니 글쎄 나를 괴롭혔던 사촌들이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시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이 보통의 수준이라 보기에는 또 어려웠기 때문에 침을 튀겨가시면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집안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과거에 당신의 사촌들과 한 동네에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일방적인 각종 괴롭힘을 당하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서 사촌들이 모두 숨을 거두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모, 그러니까 사촌들의 모친이 밤중에 부부싸움을 크게 벌인 뒤에 열이 받아서 홧김에 불을 질렀던 게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죠. 한 방에 모여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만큼이나 크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다고 회상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원래도 가뜩이나 종잡을 수 없었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굴고 매사에 독특했던 당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해졌다고 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18 나이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한적하고 외진 마을의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던 공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당신의 부친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가고 계셨던 고단한 시어머니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충격, 슬픔, 공포 이런 것들이 몰아쳤고 그 다음으로는 미묘한 안도가 스며들었죠.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더러운 꼴을 안 봐도 되겠구나. 추잡스러웠던 아버지의 온갖 만행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데 이런 내가 죽일 년이고 천하의 폐륜아인가 싶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한동안은 잠에서도 맨날 악몽을 꾸느라 자고 일어나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식은땀 때문에 그런 거였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약간의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듯 싶어요. 친정엄마를 뒤로하고서 처음 독립을 하려고 자취방으로 향했던 날 죄송스럽고 착잡한 마음도 있었지만 홀가분하고 후련한 마음도 분명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죄책감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당신에게 공감을 잘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다지 많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한테만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거든요. 제가 본래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까지는 못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어머니가 버거웠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그늘진 얼굴에 온통 하소연에 자기 옆면에 한숨만 가득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엄마만 겪어왔던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설고 당혹스럽고 벅찼어요. 처음에는 다 감사하고 좋았으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한 시어머니 혼자 주부이셨거든요. 저하고 남편은 맞벌이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안 다니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러셨어요. 상관없다는 식으로 구셨죠. 예, 애미야. 너 주말에 와서 부추 좀 가져갈래? 요새 부추가 여리여리하고 하나도 안 억세고 딱 맛있는 철이라서 내가 좀 많이 샀더니 양이 어마어마하네. 괜히 과욕을 부렸나? 아, 네. 어머님, 부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나는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었거든. 그런데 거기 사장네가 참 장사를 잘해. 너도 알지? 오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야채 가게. 네, 알죠.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지금 일을 하던 중이라서요. 아, 그래? 애쓴다. 돈 버느라 고생이야. 근데 거기 야채 가게도 진짜 돈 욕심이 무진장 많아 보이더만. 돈독에 올라서는 그렇게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샷다 내리고 장사판을 안 열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잖아. 알고 보니까 집안에 글쎄 연달아 줄초상이 나서 그랬다지 뭐니. 아이 세상에나 줄초상.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놀래버렸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며칠 만에 문을 열었길래 부추나 좀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가봤던 건데. 어머님, 중요한 용건이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건데요.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전화를 끊어도 될까요? 너 일해야지? 아, 맞다. 근데 애미야, 그냥 주말에 오지 말고 오늘 올래? 네? 제가 출근을 했는데요. 아니, 내 말은 당연히 일 끝나고 여기로 와서 부추 좀 가져가라 이거지. 저녁도 이쪽으로 와서 먹어. 다음 날 출근을 안 하는 금요일의 퇴근길이라면 모를까. 너무 피곤하고 부담돼서 그럴 엄두나 안 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의 상황에 못 이겨서 서너 차례 퇴근을 시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후회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선도 좋지 못해서 시간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모시고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안 놓아주시는 통에 그게 정말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대면 씨알도 안 먹힐까봐 야근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후퇴 선언을 들을 수 있었죠.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받을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느냐고요?
주부로 생활하시니까 낮에 심심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추측하실 수도 있겠으나 애석하지만 아니었답니다. 저녁, 아니지. 밤에도 연락을 그렇게나 잘하셨어요. 예, 에미야. 너네 오늘은 저녁에 뭐 먹었니?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요. 냉동실에 삼겹살 남아있던 거랑 김치 좀 볶아서 먹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녁 잘 잡수셨죠? 우리야 뭐 맨날 비슷하지. 먹는 게 거기서 거기야. 진수성찬을 차리기도 귀찮고 번거로워. 잘 차려봤자 그만큼 잘 먹지도 못하는 걸. 어떨 때는 입맛도 통 없다. 별로 맛있는 것도 안 땡기고 생각도 안 난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서 그러나 별거에서 기력이 다 없네. 그런데 너네 전에 무슨 특이한 계란을 샀다 그렇지 않았었나? 이름이 뭐 특별하게 붙어 있었던 것 같던데. 그런 계란은 어디서 알았니? 어디서 샀어? 맛은 어때? 다른 마트 계란하고 맛이 똑같니? 비싼 건 그런 값을 하디? 우리도 그런 것 좀 사다가 먹어볼까? 그런 거랑 밥이랑 비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려나? 내가 사실 계란 후라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게 안 좋다기보다는 서럽고 힘든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왜 밤 9시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서글픈 계란 후라이의 추억 이야기를 밤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상하는 바람에 그 밑에서 시달리며 살아온 주제에 그런 제가 혹시나 배부른 투정이라도 하는 모양새가 될까 싶어서 벅차고 감당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꾹 참았었는데요. 더 이상은 진짜 힘들 것 같아서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지쳐가고 있고 되도 않게 싹싹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가 빨려서 죽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며 도와달라고 그랬죠. 남자들이 확실히 둔하기는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시어머니를 마치 제2의 친엄마처럼 여기며 너무나 친근하게 대해드리고 있는 거라고만 느껴왔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지 당장 본인이 개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얼마나 오래 하셨던지 몰라요. 저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직장에서 전화를 받는 거 얼마나 난감한지 모른다고 말씀을 정확히 드렸고요. 긴 통화가 곤란하다고 그런 게 이제 없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저에게 섭섭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사이가 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 속만 타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출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직종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친정으로부터 그 어떤 원조도 못 받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더더욱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셨죠. 당신의 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한 명도 없었고요. 온갖 시집살이, 구박과 차별을 다 당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둘을 낳아 기르셨던 건데요.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시아버지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비로소 지옥 같았던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시집살이의 고난에서 해방되신 것이었죠. 어느새 머리 다 컸다고 어색하게 굴면서 대면대면한 아들들,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내. 귀가할 때마다 그런 광경을 봐오신 시아버지께서는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나 표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척 하시는 걸 택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외롭게 지내오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던 이후로 시아버지로부터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외롭고 적적한 걸 못 견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시는 걸 안 하시되 대신
제 쪽에서 먼저 주기적으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기로 합의를 봤었죠.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형님, 그동안 소갈이를 알게 모르게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형님 이해해요. 그건 얼마나 곤란하셨을까요? 이렇게나마 조율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동서, 말이나마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속으로 어머님한테 죄송스럽고 민망한 것도 있어서 이게 참 어렵네요. 항상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혹시 저 때문에 괜히 형님만 곤란해지셨던 상황은 아니었나 싶어서 솔직히 저도 이번 일을 두고 속으로 좀 뜨끔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제가 좀 원망스러우셨죠?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동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속이 좁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일을 키운 제 잘못인 거예요. 동서는 여태 동서 나름대로 바쁘고 신경 쓸 일 투성이었는데 내가 뭐하러 동서를 원망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 말에 동서가 조금 웃는 소리를 냈었죠. 제가 새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오자 옳았구나, 말할 상대가 생겼구나 싶어서 시어머니께서 무척 반기셨던 것은 확실한데 그러셨던 분이 기존에 이미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던 동서에게는 그 시도 때도 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편찮으신 모친을 모시던 와중이었거든요. 시동생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집안 형편이 썩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항상 집안의 식구들이 바글바글해서 화목하고 정이 넘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겪어온 환경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그런 면에서 동서는 저와 근본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었으며 식구가 많은 동서를 저는 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모친께서 좀 편찮으셨어요. 일단 치매가 와서 비상이었거든요. 치매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시동생하고 동서가 결혼식을 서둘렀었다고 합니다. 아직 인지가 멀쩡히 되실 때에 얼른 결혼식을 올려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에는 동서의 친정으로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해왔고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보다 대학을 잘 나왔어요. 처음에 취업도 잘했고요. 그런데 어떤 대학 선배의 이상한 꼬드김에 잘못 넘어가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망했습니다. 근데 시동생이 성격 자체가 남 탓을 하거나 주변에 손 벌리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원래 좀 성격이 그렇다네요. 퇴사도 창업도 모두 본인의 의지이며 선택이었으니까 알아서 지고 가겠다는 자세로 시부모님께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동서의 모친 일도 있고 그래서 처가살이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신혼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요. 묵묵하고 말수가 적은 건 시동생의 시아버지를 닮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쪽을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참견을 못하셨던 거예요. 치매 걸리신 사돈이 있는 곳에 무슨 연락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딱 선을 그은 시동생하고 살가운 모자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설마 하니 한순간에 상황이 다 뒤바뀌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앞일이라는 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간만에 만난 고향 친구분들과 넷이서 낚시 여행을 떠나셨던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를 포함한 3분이 명을 달리하셨고 살아남으신 한 분도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정말 간신히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내가 진작에 그놈의 낚싯대를 분질러 놨어야 했는데 생각만 내도록 하고 실천을 못한 내 잘못이구나. 장례식장은 온통 안타까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시는 시어머니의 곁에 유독 동서가 딱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다고 낚싯대를 분질러 놓으실 수 있었겠어요. 손목이 이렇게 가는데요.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셔요. 그때부터 어쩌면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미래가 예견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동서의 모친께서는 더 이상 집에서 지내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전문 시설에 들어가게 되셨고 동서의 친정오빠 새언니 부부가 사는 곳 바로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생과 동서는 새로 집을 구했냐고요? 아니요.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적적해하고 계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친정엄마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방치된 뒤에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던 저는 걱정이 돼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곁에 동서가 착 달라붙어서 지내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마찰 아닌 마찰이 민망하게 있었던 제가 좀 멋쩍게 되었는데 마침 직장 문제가 있어서 고민 끝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하고 사는 곳이 많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원래 성격도 자주 왕래하고 챙기는 성향이 아니었던지라 어쩌다 보니 이사를 간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뜨문뜨문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동서가 아예 전화를 받을 때가 많았네요.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세를 보이신다는 걸 알게 된 건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나서였죠. 원래 어머님 집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치매에 취약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었네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쪽으론 별 생각이 안 들었고 100세 시대인데 벌써 치매가 시작된 시어머니가 안타까울 따름이었고 앞으로 동서가 정말 많이 고생하겠다 싶어서 미안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다며 웃어 보이던 동서의 얼굴은 정말 천사나 다름없었어요.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어딘가 속이 캥기는 것 같은 기분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건데요. 밖에서 사라지신 시어머니를 날이 저물도록 아직 못 찾았다는 청척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난리가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남편하고 둘이 그 지역으로 출동을 해서는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동서는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를 찾는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시어머니를 계속 못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단계도 아니었고 금세 정신만 돌아오시면 귀가를 하실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허무하게 실종되신 이후 저는 죄송했던 과거를 곱씹어 보느라 여념이 없었죠. 후회되는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다는 생각만 들었고 천사표 동서에게 기대서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었던 것에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처럼 굴지 않을 거라고 간절한 마음을 아는 채로 어느덧 1년이 흘렀고요. 거기서 더 흘러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라서 시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를 찾지 못했으니 분위기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가장 심란해 보여서 역시 마음 여린 동서가 누구보다 힘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올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방금 전보다 더 힘있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선 교환을 한 뒤 현관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애미야, 너구나. 나다, 나야. 네? 나라고 하셔봤자 누구신지. 헉! 잠깐. 이 목소리는 설마 어머님? 깜짝 놀란 제가 거의 반사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시어머니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신 시어머니께서 안도하시는 얼굴로 끄덕이셨고 저는 이 믿지 못할 상황에 놀라서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을 비롯해서 모두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꾸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부축을 바로 하시더군요. 저 역시 홀린 듯이 시어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안쪽으로 모셨습니다. 남편하고 시동생이 난리가 났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대관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믿을 수가 없다면서 놀랐고 신기했으며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이뤄주신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어서 다행히 돌아와 주신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정정해 보이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가를 훔치는 저를 알아보시고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잠시 어루만져 주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딘가를 향해서 삿대질을 날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실종이 됐던 게 아니다. 나 살려고 도망을 쳤던 것뿐이지. 나를 죽이려는 저 나쁜 년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고 시어머니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는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해서 숨소리도 못 내고서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시 뵙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간 얼마나 제가 죄책감에 말도 못하게 힘들어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어머님이 실종된 것만 같았거든요. 제 탓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 후회했고 괴로웠습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서 저를 이렇게 잘못 몰아가시지만 제 업보라고 생각해야겠죠. 제가 조금만 더 어머님을 잘 모셨더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다는 사실을 떠올려냈죠. 갑자기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치매라는 요소를 아예 간과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난데없이 동서를 모함하셨던 게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영악하네. 보통이 아니야. 모든 증거를 모아서 찾아오기를 잘했지.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 그치 언니? 자, 여기 언니가 틈틈이 써온 일기장이야. 자식들하고 그 며느리한테 얼른 보여줘. 언니가 나 찾아왔던 첫날에 혹시 몰라서 그때 우리 대화 녹음해놨던 것도 가지고 왔으니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시어머니와 함께 계셨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핸드백을 뒤적거리시더니 공책을 한 권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대신에 그걸 받아들었고 홀린 듯이 당장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이고 제 옆에서 같이 공책에 적힌 글자들을 눈으로 훑어갔던 남편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동서와 함께 사시는 동안에 겪으셨던 각종 일화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수더분하고 착하고 마냥 천사표인 줄로만 알았던 동서는 사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커먼 속내를 지니고 있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이제 시어머니만 사라지면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저희 부부를 제치고서 재산을 독차지할 계산까지 하고 있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동서는 대놓고 못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정신착란으로 망상으로 하시는 거라며 그런 소리로 시동생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의심을 못하게 만들었고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시어머니께 먹여서 수시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기력이 몸에서 빠진 것처럼 모습을 꾸몄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어머니의 기력이 다 빠진 것 같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에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돌릴 수 있을지 그것만 궁리하던 동서는 급기야 베개로 사람을 질식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산에서 발을 헛디디면 죽을 확률 같은 것들을 찾아가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알아차리고 정신줄 단단히 붙잡으신 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사라지셨던 거예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던 어느 날 바람을 쐬고 운동도 할 겸 멀리 산책을 나가자던 저 나쁜 년의 제안이 있었고 나는 반갑게 수락했지. 아예 사라질 각오로 나선 것이었어.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사라졌던 거란다. 오래된 나의 옛날 수첩에 남아있던
고향 동생의 주소 하나만 붙들고 의지한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계셨던 아주머니는 과거에 절친하셨던 어떤 분의 친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사히 그 주소지까지 가서 소득을 보셨던 거예요. 사정을 듣고 나신 아주머니는 놀라서 일단 시어머니를 받아주셨고요. 부부가 조용히 살고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머무실 공간도 널찍하게 있었고 사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환영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내며 생각을 가라앉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당신의 치매 진행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고요. 또한 남편이나 저를 찾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나 왠지 그러고 싶지가 않으셨대요. 당신께서 저에게 짐이고 민폐였던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로 울고 있었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재수씨, 어디 한번 변명을 해보세요. 아까는 말을 정말 잘하시던데 왜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을까? 그때 남편이 분노에 차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의문이 가득해서 동서를 쳐다봤는데 마치 시체처럼 안색이 나쁘게 질려있더군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손을 뻗으며 가까이 다가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씨, 되는 게 없네. 동서가 시동생의 팔을 쳐내고는 그렇게 외치면서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싶었는데 그대로 신발을 재빨리 신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랭랑을 쳤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이가 없었는데 시동생이 따라 나서려던 걸 막고서 남편이 대신 동서의 뒤를 쫓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마저 이야기를 들었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돌아오지 않으신 이유가 더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오래된 옛 인연, 그러니까 함께 오신 아주머니의 친언니께서 투병 중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인생 전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몸 건강을 챙기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옛 인연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셨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동서와 있었던 일들을 이따금씩 기록으로 남기며 기억을 되짚는 일도 꾸준히 하셨죠. 그러다가 그분이 2달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치매를 완전히 멈추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죠. 더 나빠지기 전에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로 돌아오신 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만 저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바로 택시를 잡아 타는 바람에 남편이 놓쳤고요. 덕분에 시동생만 가시방석 위에 앉아서 온갖 날선 공세를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동서가 원흉이었던 이상 시동생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삽시간에 공기가 어색해지더군요. 시동생이 잘못했다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고 다들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동서는 기껏 도망을 간 곳이 자기 친정언니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이틀 후 시동생이 그곳으로 찾아가자 방에 숨어서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고요. 당장의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이혼의 원인 제공을 동서 쪽에서 했으니 단 한 푼도 그쪽에 넘기지 않고 모두 챙기겠다는 게 시동생의 입장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릴까 아니면 고소를 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만은 참고 있네요. 시동생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몇 달 후에 동서와 이혼을 매듭지었습니다. 동서는 쪽팔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가 들켰다는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인지 하여간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볼 일은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치매 때문에 당신의 일부를 잃을 때도 많았으나 그 잃은 자리만큼 성숙한 생각들로 당신을 채워가셨다고 하셨어요. 요컨대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하시며 웃는 얼굴로 시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시겠다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네요. 이미 내가 결정을 내린 일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내 뜻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직 시어머니께서는 시설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뵙고 있어요. 남편도 시동생도 꼭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시설 선생님들과 이제는 모두 친분이 두텁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말인데요. 조언을 받아서 악기를 배우는 문화교실에 꾸준히 다니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시설에 때마다 저희 엄마가 악기 프로그램 봉사를 들어가세요. 비록 치매를 앓으시기는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말주변이 좋으시고 부침성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엄마가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시기도 하네요. 두 분이 사이가 무척이나 좋답니다. 시동생은 진실되고 성실한 새 인연을 만나기도 했고요. 아, 참고로 원래 제 동서였던 그 여자는 후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정 형제들하고 대판 싸우고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다가 새로 남자도 잘못 만나서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저희 쪽은 그날 이후로 항상 평화로웠다는 사실과 완전히 대비가 되네요. 어쩌다 보니 돌고 돌아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림이 완성된 듯 싶어요.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죠? 안녕하세요. 요즘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이상한 요즘입니다. 제 한풀이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내도 저도 언제나 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요새 불륜이나 바람 같은 건 너무 빈번해서 별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긴 세월 부부로 살면서도 저희는 새 남매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느라 바람을 피울 생각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건물 청소부로 일을 했고 저는 젊을 적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기도 했고 겹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돈독하게 여행을 가는 건 꿈에도 못 꿨어요. 어릴 적 애들이 내 친구는 주말에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간다는데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며 떼를 써도 아빠랑 엄마는 바빠서 안 된다며 우는 애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너무 미안하지만 다행히 세 남매 모두 너무 착하게 자라준지라 이렇게 지금껏 고생을 한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키웠습니다. 첫째 녀석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만의 일을 할 거라면서 학교 공부는 손 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열어서는 그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둘째와 셋째는 정석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가고 각자 분야에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했습니다. 보통 애들 대학 가고 취직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좀 자기 인생 살고 그런다잖아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애 낳을 거 생각하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식을 몇 명을 낳든 꼭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뒷바라지 해주자고요. 그래서 애들이 돈을 벌고 있어도 저희 역시 저희 나름대로 크게는 못하더라도 자식들 결혼 자금 조금씩은 대주고 싶어서 일을 쉬지 않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첫째, 셋째, 그리고 가장 늦게 결혼한 둘째까지 식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앙앙 울며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법적 인정을 받는 성인이 되어서 슬슬 부모 품을 벗어나 자기 삶을 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랑 아내는 자식들 결혼식마다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솔직히 그리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에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런 때가 많아서 이런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 어긋나지 않고 다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쑥쑥 커준 게 참 고맙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 아내랑 알콩달콩 사느라 바쁠 텐데 꼬박꼬박 안부 전화까지 해주니 그 긴 세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보낸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두 분도 일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요. 저희 부탁이에요. 알겠다. 우리가 일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야. 늙어서 쉬면 뭐하냐. 괜히 병만 나. 나도 그렇고 네 엄마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야 자기 가족들 만들어서 분가했다고 해도 저에게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따로 산다고는 해도 저는 여전히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일을 쉬게 하더라도 저는 쭉 경비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노후야 자식들이 챙겨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애들한테 그런 짐을 안겨주기는 미안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자식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어머니랑 편하게 지내라고 입을 모아 말해주는데 그 마음이 고맙고 대견해서 한참을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되진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 노후하시는데 편하게 쓰라고 마련했어요. 그저 저희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세상에, 이걸 언제 마련한 거냐? 자식들은 흰 봉투를 건네며 푹 쉬라고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순간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식들의 배려 덕에 저도 일을 그만두고 비로소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부족한 남편 만나서 당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너무 미안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만큼 집에 성실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이제 당신도 나도 자식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편히 쉽시다. 그래요. 우리 더 늙기 전에 여행도 가고 합시다. 그 뒤로 한동안은 자식들 용돈 받으면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내 고향이 제주도였던지라 첫 여행지도 제주도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젊을 때 빼고는 제주도 공개 한 번 못 세게 해준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니 아이같이 좋아하는 아내가 얼마나 예쁘던지. 아내가 좋아했다는 요리들도 해먹고 바다도 보러 가고 일주일을 제주도에만 있었는데 돌아올 때가 되니 그 일주일조차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 때라 해외여행도 다니기에 거리낌 없었어서 일본과 대만도 다녀왔습니다. 요새는 젊을 때부터 자기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해서 해외 한 번쯤은 다녀온다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누가 간다고 해도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이나 가는 거였기에 저나 아내나 해외 가려고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첫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해외 출장으로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요새 나이 있는 부부들이 일본에 많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비행기 끊어드릴게요. 그런 쪽으로는 워낙 일자무식하게 살아온지라 솔직히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서 덜컥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겁이 났지만 첫째가 여행사 통해서 가는 건 가이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녀왔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리도 좋은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문화가 느껴지는데 조금만 돌아다녀도 해외인 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은 둘째와 셋째가 함께 준비해 주어서 다녀왔고 대만도 여행사를 통해서 간지라 저희 부부는 그냥 한국말로 이끌어주는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어서 편리했어요. 왜 흔히 여행을 다녀오면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다 늙은 저조차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만큼 자식들이 보내준 해외여행은 너무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부업이라도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해외나 한번 가볼까요? 그 정도로 좋았어?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왔는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젊은 나이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죽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걸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한동안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 뒤에는 저나 아내나 각자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저는 워낙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 집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노인네랑 바둑도 자주 두고 첫째한테 부탁해서 혹시 바둑 두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운동을 다니겠다며 제가 바둑을 배울 때 운동복을 새로 사입고는 동네 아줌마들과 공원 조깅도 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 바둑은 어땠어요? 오늘 아주 재미졌지. 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겼어. 그래요? 기분 좋았겠네. 어서 밥 들어요. 국 식기 전에. 오늘 당신 좋아하는 냉이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묵이랑 같이 먹어봐요. 요 시골에서 가져온 겉절이도 먹어보고. 아이고 참 이 사람. 이걸 또 다 준비했어? 힘들게 반찬 여러 개 하지 말라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주로 집안 살림도 도맡아서 했기에 최소한 은퇴한 뒤로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저녁밥 정도는 제가 차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일찍 들어올 때면 언제나 본인이 먼저 밥을 차려놓고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차피 당신이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데 뭐 어때요? 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제가 지금껏 가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준 덕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 행복한 황혼 부부로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는 바둑을 배웠고 아내는 운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가 같이 운동을 다닌다는 아줌마들 집에서 자고 오거나 같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또 간다고? 네, 이번만 좀 다녀올까 해요. 친구가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위로 여행 겸 다녀오고 싶어서요. 올해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예요. 당연히 여행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니 제 입장에서는 점점 아내의 여행이 탐탁치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번만 다녀올 거라고 한 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누구네 자식이 사업 성공해서 그 아줌마가 돈을 다 대줘서 가는 축하 여행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다 대는데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여행 가는 건 좋아. 다 좋은데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둘째 녀석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이 여행 가기로 해서 미룬 거 기억나? 남는 시간에 당신도 당연히 친해진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먼저잖아. 이번에 다녀오면 한동안은 여행 가지 마. 예전처럼 동네 아줌마들이랑 근처에 운동 다니는 건 괜찮으니까. 알았죠? 알겠어요. 당신 뜻이 정 그러면 그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아내는 그때만 알았다고 하고 또 얼마 안가 이번엔 무슨 이유로 여행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다며 자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쯤 되니 화가 나더군요.
그놈의 여행 때문에 자식들 같이 보러 가기로 했던 약속들도 몇 번을 미뤘고, 더 가까이는 당장 저랑 집에서 밥 한 끼 하는 시간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여행만 가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는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운동 간다고 나가는 시간이 점점 일러지고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지는 통에 집안일을 전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내는 그 당시에만 잠깐 알았다고 하고 금세 다시 돌변해서는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라도 든 건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자식놈들 집에 못 들리는 것도 못 들리는 건데 대체 뭘 하길래 매일같이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니기만 해? 여보. 살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 친 적도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미루고 미뤘던 둘째 녀석 집에 가기 위해서 둘 다 옷까지 다 입고 당장 나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에서 전화를 한참 받더니 거실로 나와서는 우리 둘째 집에 가는 거 한 번만 더 미루면 안 될까요?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모두 아내에게 해버렸죠. 허나 아내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자식놈들도 다 커서 이제 알아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뭐 밥도 안 차리고 싸돌아다니기만 한다고? 그동안 당신 밥 평생 내가 차렸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언제는 자유롭게 다니라면서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순하던 아내가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고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씩씩대던 얼굴로 저를 보던 아내는 뒤이어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우리 이혼해요. 하고는 자기 가방만 챙기고는 쏙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게 아마 그 운동 같이 하는 아줌마들을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참 화 한 번 냈다고 이혼이라니. 평소 아내와는 너무 다른 표현이었고 내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한 뒤 혼자 침대에 누워 한참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젊을 때부터 지금껏 자기 시간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그거 챙겨보겠다는 걸 내가 너무 막은 게 아닌가. 물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게 아닌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돌이켜보니 저라고 막 잘한 건 없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제 30년 중마고우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용철아, 나다. 뭐하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말이다.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냐?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제 중마고우는 오래전 아내가 사별하여 없었지만 죽고 못 살던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러느라 더 가까워진 사이였죠. 저는 오랜만에 중마고우를 만나 바둑 한 판을 두며 아내에 대해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씁쓸하게 웃더니 싸울 아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좋게 화해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가 괜히 이 친구에게 상담을 했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저도 죽은 친구 아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저희 부부도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덩달아 침울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참 성격도 활달하고 저희에게도 잘해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구나. 미안하다, 용철아. 아니다. 그냥 네가 잘 지냈으면 해서 그래. 우리 나이에 같이 살아주고 밥 챙겨주는 마누라 있으면 그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지, 안 그래?
맞다, 네 말이. 저는 중마고의 말을 듣고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장을 봐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해물찜을 만들어 놓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여보, 운동 다녀왔어? 당신 좋아하는 해물찜 만들어 놨어. 아까는 당신이나 나나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 이제 마음 좀 풀고, 응? 전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평소보다 조금 더 살갑게 맞이하고 바로 저녁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거부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길래 그래도 화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말도 없이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잠깐을 나가더라도 나 가게 좀 다녀올게요. 요 앞에 희진이 아줌마가 왔다는데 같이 운동 좀 다녀올게요. 라며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이미 아내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정말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당신 나가는 건 좋은데 예전처럼 나한테 말 좀 해줘. 당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문소리 들려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그래. 당신 나가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해. 그거 이해할 테니 얘기라도 좀 해줘. 얘기를 해달라고요?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여보. 뭐라고? 당신 왜 자꾸 내 말에 반박만 하는 거야? 내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얘기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리 힘들어? 네. 일부러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에도 그게 싫으면 그냥 나랑 이혼해요. 라며 정말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무조건 핀잔을 주듯 받아치고는 싫으면 이혼하자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했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행동을 보면 절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곱던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를 지금껏 믿었고 믿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된 이후로 이제는 운동복을 입고도 화장을 한 채 나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아내는 화장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닌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싸운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평소 아내 행동을 생각해 봤을 때 저로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하지만 이미 대화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었기에 저는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그날은 아내가 나가는 것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미리 전날 아내에게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하루 쉴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급히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자주 입던 운동복이 아닌 조금 꾸민 듯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열심히 뒤를 따라가기를 30분, 웬 탁 트인 카페에 들어가더군요. 무심코 카페 안을 보는데 아내가 향하는 자리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30년 지기 중마고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제 친구한테 저와의 일을 상담하려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기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마고우에게 다가간 아내가 웃으면서 입을 맞추는 것을 본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죽은 후 우리도 이런데 용철이 그 녀석은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가 챙겨주자. 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이야기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어디 잠깐이라도 바람 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중마고를 불러서 함께했고, 시간이 안 날 때도 일부러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는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가족까지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시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좋은 친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랑 네 아내 덕분에 그래도 내가 미진이 죽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너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희 집에 불러서 하루 같이 잤을 때는 먼저 잠든 아내를 두고 저랑 단둘이 술잔 기울이다가 울면서 저런 말도 했을 정도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제 아내랑 바람이 났다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아내와 친구를 지켜봤습니다. 겉보기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지만 스킨십을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 맞은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한테는 일부러 미행을 하려고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한 거였는데 집에 오고 나니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밤새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한번 크게 앓고 나니 머리는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렇게 저한테 이혼 타령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연락하는 것조차 손이 떨렸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굴더라고요. 당신 오늘도 운동 갔다 왔다고? 네, 갔다 왔어요. 왜요? 그냥 물어봤어. 근데 당신 그 향수는 언제 산 거야? 왜 갑자기 늙어서 향수를 뿌리고 다녀? 내가 향수 뿌리는 것도 당신 허락받고 해야 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혼 말이에요. 난 마음 먹었어요. 당신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어이 이혼을 해야겠단 말이지? 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지. 왜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왜 지금이지? 내가 그걸 왜 굳이 대답해야 해요? 그러자 아내는 말이 없었고 아내의 침묵에 정말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하자. 약속한 시간보다 미리 자리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친구가 금방 오더군요. 너무 태연하고 평소와 같은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순간 저도 모르게 반쯤 남은 소주병을 친구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야, 너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니까 재미가 좋지? 무슨 말이냐? 그게 바람이라니? 내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 말아라. 이미 내 두 눈으로 다 봤으니까. 잠깐만, 넌 도통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전 끝까지 발버둥 치는 친구에게 결국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는 헛소리만 하고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으니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다. 날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 난 용서받을 자격도 안 되는 놈이다. 네가 날 그리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내가 모자란 놈이야. 근데 이혼은 그냥 해주는 게 어떻겠냐. 네 아내도 날 사랑하고 나도 네 아내를 사랑한다. 불륜이니 뭐니 해도 결국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사람 놓아줘라.
부탁이다. 그래, 그깟 여자 내가 버릴 테니 네가 주워가라. 지금이야 네가 사랑이니 뭐니 헛소리 할 수 있지. 막상 살아보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거다. 히스테리 부리면 남편이고 뭐가 안 보이는 여자니까 머리채 안 뜯기게 조심하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절절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아내의 욕을 하면서도 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작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앞에 있는 친구놈은 자기가 무슨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고 있고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미는데 그럴수록 목이 턱 막혀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가짜는 자존심 부린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강냉이 하나 날아가도록 확 때리고 싶었지만 그때의 저는 어떻게든 당당한 척 차라리 잘된 척하며 둘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타격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네 바람 피고 있다는 사실 아는 거 내 마누라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에 친구에게 절대 오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로 이혼하자고 할 테고 그러면 저는 제 속을 풀 기회도 없이 이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포도를 먹고 있는 아내 팔을 붙잡고 분에 차 말했습니다. 바람을 피울 거면 좀 더 제대로 된 놈이랑 피우지 그랬어. 자기 아내 사지로 잡아먹은 놈이랑 정말 사랑이라도 하게?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눈치였지만 금세 아내를 잡아먹었든 뭐든 당신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이왕 알게 됐으니 우리 이제 진짜 이혼해요. 애들도 컸고 꼭 우리가 같이 살 이유는 없으니까. 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 같은 이혼 서류를 방에서 가져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바람을 들켜놓고도 그따위 말을 해? 네, 미안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이혼 말고 적당히 잘 헤어져서 별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두고 내가 명절 때는 애들 얼굴 보러 올 테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괜히 애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그렇죠? 그 와중에 애들은 신경 쓰고 정작 긴 시간 함께 살아온 저에 대한 예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저를 더욱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대꾸도 안 하고 일단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한 뒤 던지듯 주고는 방에 들어가서 아내 옷이며 짐을 전부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나가. 아내는 기가 찬 듯 참나 만 반복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섬주섬 제가 던진 짐을 싸서는 미처 꺼내지 못한 것들도 하나하나 챙긴 채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말이죠.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문자가 왔네요. 아이들한테 이야기 안 한 거 맞냐고. 그에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숨겨야지? 오히려 자식들이기에 더욱 투명하게 바람이 나서 집 나갔다는 사실을 전해야지. 난 다 말할 거야. 당신 제정신이에요? 애들한테 말하겠다고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당장 그 말 취소해요. 약속하라고요, 얼른. 부끄럽긴 한 건지 아내는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자식들에게까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저 역시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군요. 그 사이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몸이 아파오고 상처가 곪아가는 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술이라도 입에 넣어야 안심이 되어 알코올에 몸을 적셔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운동을 하며 좀 친하게 지냈던 아줌마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헬쓱한 몰골로 나가보니 그 아줌마는 절 보고 흠칫 놀라다가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듣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허나 뒤이어 제가 들은 내용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줌마 저희 운동 모임에 처음 나왔을 땐 성격도 좋고 사람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좋았어요. 근데 좀 하는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남자 회원들 오면 계속 그쪽으로 추근거리고 괜히 술 먹으러 가자 하고 늙어서 저게 뭔 짓인가 싶어 여자 회원들은 슬금슬금 아줌마를 피했는데 어느 날 남자 회원이 말해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자기에게 물건을 좀 사달라 했다고요. 예? 물건이요? 네, 알아보니 무슨 이상한 회사인지 단체인지 그런데 소속되어선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중엔 옥장판도 있고 무슨 이상한 묵주 팔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껏 아내가 일을 쉬고 난 후 어디에 출근을 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일적으로 전화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직감이 정말 무서운 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내가 새벽 기도랍시고 나갔던 몇 장면들이 떠오르더군요. 그제야 저는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선뜻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만 묻더군요. 얼른 대답하라고. 당신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 아줌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다단계라도 하는 거야? 허나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겠다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일어나려는 아내를 잡으려 하자 온 힘으로 절 뿌리치며 이혼한 주제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내가 변한 이유가 단순히 중마고우 때문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일단 그 녀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오라고! 누구세요? 저기, 여기 박용철 씨 집 아닙니까? 아닌데요. 제가 여기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섬뜩하게도 그 녀석은 제가 알고 있던 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 집이라도 구해서 나간 건가 싶어 다시 아내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절대 그 여잔 입을 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진실은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고 저는 불면 속에서 밤을 지새며 초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필 자식들까지 집에 들이닥쳐 제 꼴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리 마르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별일 없다. 별일이 없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어머니랑 아버지 별거 하신단 소린 무슨 말이에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내는 그 사이 아이들에게 헤어져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식들이 온 이유도 그거였고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말을 어버버거리다 그리 되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더 깊게 파고들어 묻지 않았지만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특히 첫째는 제 몰골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해서 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볼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쏟을 것 같고 아내의 행각을 다 말할 것 같아 얼른 돌려보내자 싶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좀 피곤하구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감긴다. 오늘은 그냥 다들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늦으면 차도 막힐 텐데.
제가 그리 말하자 아이들은 묻고픈 게 많은 눈치였지만 어쩔 수 없단 얼굴로 알겠다며 일단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소주를 들이마시며 한없이 서럽게 울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시 초인종 벨을 누르더군요. 바로 첫째였어요. 아버지, 재영아. 아버지, 저 동생들 갈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집안에 무슨 말 못할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갑자기 헤어지실 리가 없잖아요. 촉이 좋았던 첫째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진 게 말이 안 된다며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거짓말이란 걸 금방 눈치챌 것 같았죠. 그에 저는 한을 토해내듯 그간의 모든 일을 첫째에게만 다 말하게 되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특히 둘째와 셋째한테는 더더욱. 그리고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야기를 듣던 첫째의 표정은 참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제 엄마가 절 두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고 심지어 물건을 파는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어요. 첫째는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더니 일단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아버지, 일단 제가 엄마를 만나볼게요. 그리고 엄마 뒤를 슬쩍 미행해 볼게요. 그럼 뭐라도 나오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알겠다며 첫째가 연락을 주기만을 기다렸죠.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첫째에게 괜히 그런 짓을 시킨 건지, 하지만 생각을 더 이어나갈 수 없었죠. 생각보다 빠르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으니까요. 첫째는 제게 일단 충격을 받지 말라고 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가 보니 아버지 말씀대로 용철이 아저씨를 만나 애정 행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어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어요. 딱 봐도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들 무슨 이상한 기도를 울면서 올리고 있고 엄마는 거기서 아저씨랑 함께 기도하다가 글쎄 목사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이번에 물건 더 많이 팔아서 도움이 되겠다느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조용히 숨어 지켜보긴 했는데 혹시나 걸릴까봐 빨리 나왔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네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입이 차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연락이 된 용철이와 아내를 동시에 만나 그들이 이상한 신앙에 꽂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우린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물건을 파는 것도 다 제가 믿는 분을 위해서이고요. 그 와중에도 당당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와의 이혼이 정말로 답이었던 거예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산 세월이 있는지라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내를 보니 속이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첫째와 함께 중마고우도 설득해보고 아내도 설득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 말도 일절 듣지 않는 걸 보니 아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걸 하루빨리 다른 자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엄마를 구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인 만큼 최대한 자식들이 충격을 덜 받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즘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껏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해봤지만 어떻게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자기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저희 문제로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고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나니 너무나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